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논란의 해소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회피하고 방치하기 위해 뭉치고 단결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는데요. 앞서 한 대표가 제시한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두고서 당내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 계속되고 있는 친윤계 반발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회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당 내에 친한계 친윤계의 갈등 양상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은 당의 주요 지지 기반인 대구를 찾아서 지역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도착하기 전부터 SNS를 통해 특별감찰관 임명이 대선 공약이라 강조한 한 대표는 조금 전 열린 대구시당 행사에서도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 대표는 다음 달 15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가 속속 나온다며 그 이전에 김건희 여사 관련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 득표율보다 부울경 지역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고 거론하며 민심에 부응하면 대통령 지지율도 극적으로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내 친윤계 의원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자신은 뭉치고 단결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뭉치고 단결해야지 회피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친한계 인사들도 친윤계 의원들에게 숨지 말고 커밍아웃하라면서 연이어 정면 대결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당내 갈등은 연일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친윤이 지금은 목소리가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명분이 그렇게 지금 이걸 막을 명분이 크지 않잖아요. 앞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특별감찰관 추천 여부를 놓고 당내 갈등이 격화하자 가급적 빨리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표결에 붙일지 박수로 추인할지 등 진행 방식은 예단할 필요가 없다면서 의원들의 뜻에 따를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한동훈 대표와 권한 문제를 놓고 충돌 양상을 보였던 것에 대해 묻자 거듭 노코멘트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원내대표로서의 저희 역할 등에 관해서는 그저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기현 의원은 SNS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와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해온 기존 당의 입장을 강조하며 내부 패권 다툼은 해당 행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은 1심 선고를 앞둔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며 우리 당 대표가 야당 대표의 응원을 받는 건 정상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친윤계의 또 다른 의원도 YTN과의 통화에서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우선은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당이 고작 108명인데 왜 그 안에서 힘자랑을 하려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서로가 이제 감정 싸움 비슷하게 벌이고 있잖아요. 독대를 기점으로 해서 보수 분열이 시작되나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선 본질적 진상규명은 특별감찰관 도입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를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 연임 임명을 미루듯 특별감찰관 임명도 거부할 수 있다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법에 여당이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원내 관계자는 YTN에 이미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는 끝났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고 있다며 강대강으로 흐르는 여권 내부 갈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감사는 여야 갈등이 서로 징계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고요? 네, 국민의힘은 조금 전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습니다. 어제 과방위에서 자신을 비판하고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당 최수진 의원의 발언권을 중지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어떤 국회법 조항에도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원의 질의를 검열하라는 권한은 없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어제 여당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폭격을 제안한 것이 포착된 것을 두고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전쟁을 한반도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소시오패스라고 맹비난하면서 한 의원은 사퇴하고 신 실장은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을 불러들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겠다는 저 극악무도한 발상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종합감사에서도 막판까지 고성 섞인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측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자꾸 여당 발언에 토를 단다며 운영 방식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최민희 위원장을 제소하겠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왜 나는 빼놓느냐고 추 원내대표가 내정 간섭을 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박상용 검사의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였던 검찰청사 분변 의혹을 야당 의원들이 쌍디귿 등 우회적으로 언급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촌극도 벌어졌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그게 법사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일이냐며 민주당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 검사를 부당하게 압박하고 공격하는 거라 반발했습니다. 행안위 종합감사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 개입은 없었지만 북한 개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이 거듭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야당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은 단독으로 국감을 잠시 정회하고 김 위원장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우크라이나 전쟁 참가 북한군을 타격해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두고 야권이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해서 신 실장은 의례적으로 응대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한 의원과 신 실장의 메시지 교환을 두고 신북풍몰이라고 규탄하는 데 대해선 북한 파병에 대한 규탄이 먼저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후보를 여야가 합의에 오면 임명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임명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 대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오늘 미래한국연구소의 등기상 대표인 A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최근 한 언론에 자신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며 미래한국연구소는 명 씨가 차명으로 운영한 회사라고 말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지난 대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위한 여론조사를 81차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 보도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북한과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브릭스 정상회의 결산 기자회견에서 미국 기자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정황을 뒷받침하는 위성사진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푸틴은 위성사진은 진지한 것이고 만약 사진들이 존재한다면 무언가를 반영하는 게 틀림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러시아까지 북한군의 파병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적으로 훨씬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북한군이 정당한 표적이 될 거라던 미국은 다시 신중한 모습으로 돌아섰는데요. 미국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는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며 상황을 키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놓고 북한의 군사 지원을 언급했습니다. Что и как мы будем делать, это уже наше дело в рамках этой статьи. Сначала нужно провест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переговоры по поводу имплементации этой статьи 4 этого договора. Но мы в контакте с нашим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и друзьями и посмотрим, как будет развиваться этот процесс. 곧바로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에 나설 것처럼 보였던 미국은 다시 신중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Too soon to tell, what kind of an impact these troops can have on the battlefield because we just don't know enough about what the intention is in terms of using them. 그러나 북한의 파병은 결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과 나토의 군사 지원 강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내 민감한 여론을 고려해 살상 무기 지원 요청을 자제하던 나토가 한국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항공체계 지원과 장거리 미사일 러시아 본토 타격 허용 등 우크라이나의 요구도 거세질 게 뻔합니다. 전선이 더 확대되고 러시아와의 갈등이 심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고민이 있습니다. 북한의 파병 같은 제3국의 군사적 개입은 국제적 갈등을 키우고 전쟁 장기화를 초래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이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신중한 대응을 이어가며 시간을 벌 공산이 큽니다. If the DPRK soldiers enter into combat, they would be co-belligerents, and that is a very serious issue. But it's not it's something that we're, aware of this relationship. We're going to continue to monitor. 여기다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누가 선출돼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는 상황도 미국의 고민을 더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YTN 권정입니다.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 폭파 이후 동해선에 이어 경의선에도 방벽을 세우기 시작했다고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군사 분계선 일대 사진을 보면 파주와 개성공단을 잇는 경의선 도로에 방벽으로 보이는 구조물이 포착됐고 그 길이는 95m로 추정됩니다. 연기부터 예능까지 여러 방면에서 활약하며 큰 사랑을 받았던 배우 김수미 씨가 오늘 향년 75세로 별세했습니다. 연예계는 물론 온라인에서도 고인을 추모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문화산업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순표 기자,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드라마 전원일기로 익숙한 배우 김수미 씨가 오늘 오전 별세했습니다. 향년 75세이며 고혈당 쇼크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됩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씨가 오늘 오전 8시쯤 심정지 상태로 서울 성묘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오늘 아침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아들에 의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949년생인 김 씨는 1971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국민 드라마인 전원일기, 영화 가문의 영광 시리즈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또 거침없는 입담에 뛰어난 요리 실력으로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도 회장님네 사람들에 출연했고 지난 5월 막을 내린 창작 뮤지컬 친정엄마로도 팬들과 만났습니다. 하지만 5월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고 활동을 잠정 중단하면서 건강 이상설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 씨가 뮤지컬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김 씨의 별세 소식에 연예계 동료는 물론 누리꾼들도 SNS 등을 통해 애도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전원일기에 출연했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가족을 잃은 것과 같은 슬픔이라며 마음 깊이 애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빈소는 한양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저녁 부산 주한미군 보급창고에서 난 대형 화재가 19시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주한미군은 우리 소방당국과 함께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 미군 창고 화재 현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정말 어렵게 불길을 잡았는데요. 불이 완전히 꺼진 건 언젠가요? 네, 소방당국은 오후 1시 반쯤에 잔불 정리까지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소방관들은 현장을 미군 측에 인계하고 모두 철수한 상태입니다. 큰 불길을 잡고 잔불 정리에 들어가는 초진까지는 13시간, 완진까지는 19시간이 걸렸습니다. 주한미군 지휘협정에 따라 화재 원인 조사는 미군 측이 단독으로 진행할 거로 예상됐지만 조금 전 부산소방재난본부는 미군과 합동으로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사 결과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습니다. 불이 난 시설이 주한미군 군사보안 시설이다 보니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군 부대 안에서 벌어진 사건의 수사권은 미군이 가지고 있어서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우리 경찰의 개입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방당국은 부대 내 냉동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창고를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한 배관 공사가 있었는데 작업자들이 현장을 떠나고 나서 1시간쯤 뒤부터 화재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창고 안에는 공사 자재를 비롯해 우레탄과 고무 등이 보관돼 있었고 군수품이나 유해 화학 물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재를 목격한 시민들은 처음에는 작은 규모의 화재였다가 창고 전체를 태우다시피 한 대형 화재로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창고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탓에 불이 빠른 속도로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이 연소 확대를 막는 데 주력한 덕분에 부대 안에 있는 다른 건물로는 불이 번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미군 창고 화재 현장 앞에서 YTN 차상입니다. 여야 갈등을 넘어 여당 내의 갈등까지 정치의 겉과 속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여주세요. 네, 평행선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을 놓고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평행선을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당 내부 갈등 양상 사흘째 이어지고 있고 결국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성태 전 의원은 특감이 표결로까지 가게 된다면 의총에서 끝장이 날 것이다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인권위에서 또 다시 넘어와 있는데 이건 다시 제2요구할 그런 뻔한 거고 네, 그렇죠. 그 타이밍은 제가 볼 때는 법안 내지는 예산 처리 안에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무턱대고 다시 부결시키는 거는 정치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있다. 두 사람도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져서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국민의힘이 정치가 발휘되면은 이걸 언들 모아놓고 또 무기명 표결로 가면은 저는 표결 가면 그 자체는 그때부터는 끝장이라고 봐요. 표결까지 가게 된다면 끝장날 수 있다. 지금 김성태 전 의원, 전 원내대표까지 지냈죠. 상당히 우려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당내 상황이 갈등 양상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데 격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김성태 전 의원께서 끝장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다소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유의 깊게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정말 그야말로 지금 조마조마한 상황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회동 이후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그리고 돌파구는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저희들도 무척 지금 답답한 상황이고요. 한숨만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김기현 전 대표가 지금 당내에 패권 다툼할 때가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서 해당 행위 아니겠느냐라고 지적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김기현 전 대표 입장에선 지금 한동훈 대표의 행보가 무척 마땅치 않겠죠. 특히 이제 어제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까? 그 특별감찰관 카드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그리고 못마땅한 그런 입장을 보였는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대목은 어떤 정책이나 사안을 두고 의견은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이 의견의 차이, 생각의 차이가 지금 감정 대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 감정 대립이 계파 싸움으로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그 점이 가장 우려가 되는 그러한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당내에 뭐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요. 당대표 원내대표가 저렇게 달라요? 의견이 다를 때 가장 유효한 것은 기준입니다. 잣대가 이중잣대면 안 되죠. 대통령에게 들이대는 잣대와 당대표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당대표가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려면 좀 비공개로 먼저 상의를 하고 하지 왜 공개적으로 해? 그랬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최고의 회의장에서 나오자마자 의총은 내가 이 사안, 원내 사안은 내가 다 하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저기 한동훈 대표가 상의를 미리 안 해준 게
현장에서 들으면 기분이 나쁘죠. 예. 그러면 좀 한 템포 쉬었다가 비공개해서 대표님 예. 이거는 저하고 상의를 하시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죠. 예,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예. 근데 한동훈 대표가 뭐만 하면은 비공개로 얘기해서 풀 수 있는 거를 왜 언론에다가 그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이렇게들 얘기해요. 비공개로 여러 통로로 해보는데 그게 다 벽에 부닥치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된 거다. 노력을 안 했겠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사물을 바라보는 잣대가 너무 이중잣대다. 김기현 전 대표의 잣대도 보십시오. 자, 제가 여기에서 민주당이 잘못된 거를 얼마나 많이 비판합니까? 그럼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쟤는 왜 적전 분열을 하지? 왜 죄송합니다. 국민의힘과 같은 논리로 거기에 부안해동을 하지? 이렇게 저를 공격을 합니다. 그죠? 그래요? 강성 지지층에서. 뭐가 다르죠? 아니, 그게 의견이 다르면 그 의견을 모아가는 절차가 있습니다. 토론을 하고 안 되면은 표결을 하든가, 뭐 거기서도 안 되면은 전 당원에게 당원의 의사를 물어보든가 그런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제도와 절차가 있는데 자기들의 잣대로 자기 색과 생각이 다르다고 그거를 공격하는 게 문제다. 저는 이렇게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의원총회에서 그러니까 표결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표결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따로 만나서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선 당위성이란 측면에서 이게 표결로 가게 되면 정말 아까 김성태 전 의원이 끝장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초래될 수 있다. 즉 당내 계파 대립이 완전히 고착화되고 고착화된 당내 대립이 결국은 특검법에도 영향을 미치는 무척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군요. 일단 표결까지 가지 말아야죠. 대화로 풀어야죠. 우리 당에도 역시 대화와 소통이 아직은 살아있다. 살아 꿈틀거리고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표결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소통의 실종.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꺼내든 특별감찰관 카드는 현실적으로 한번 해볼 만한 카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선 공약 그렇죠.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지금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지금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이라도 꺼내들 경우 일단 국민적 시선에서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뭔가 변화하고 있구나. 뭔가 쇄신하고 있구나.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 따라서 민주당에서도 마냥 반대하지는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특별감찰관 제도가 아무것도 아니다. 거의 효용이 없다. 그런 식으로 또 얘기 민주당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원은 수사권이 없지만 감사를 씩씩하게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감찰관 역시 상당히 유효한 위력적인 그러한 카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내 친한계, 친윤계의 어떤 다툼, 그런 갈등이 의원들 단톡방에서도 드러나고 있고 또 당협위원장들 원외 위원장 단톡방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건 팩트고요. 다만 저는 이제 원내 국회의원 단톡방은 직접 제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정확히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고요. 원외 당협위원장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도 어느 정도 갑론을박과 갈등의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그렇군요.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요? 한 두세 사람, 서너 사람이 지금 이제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사일 평론가님, 야당도 중요 사안 있을 때 의총을 자주 열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도 의총을 자주 열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 특감 관련해서는 특별감찰관 관련해서는 여당 내에서 이거 표결로 가면
당이 깨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이 깨질 수 있죠. 예. 네, 왜냐하면 힘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힘으로 부닥치면 그 힘이 그냥 뭐 충돌하고 어느 정도 그냥 약간 탄력적인 회복이 될 수 있는 정도로 찌그러졌다, 원상복귀됐다 이렇게 되지 않고 아예 찌그러지거나 부서질 수 있죠. 당연히 힘이 있는 사람들이 부닥치면. 그래서 뭐 차라리 표결을 할 거면 제 생각에는 그 힘 있는 사람들이 표결하지 마시고 정말 당원 전체에게 한번 의사를 물어보는 게 오히려 넘기는 게 그 당을 안 깨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은요, 정말 민주당을 비난하는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단결이라 하고 민주당에는 방탄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왜 단결 안 하느냐라고 제가 만약에 내부 비판을 하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동훈 대표의 말 중에 가장 그 촌철살인적으로 들은 굉장히 감명 깊은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그게 뭐냐? 무엇을 위해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결을 해라, 당정 일치를 해라. 이럴 때 한동훈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당정 일치 좋죠. 근데 무엇을 위해서 당정 일치를 하는 겁니까? 국민의 눈높이 국민을 위해 가야 한다 맨날 이야기하죠. 그게 어떤 권력자를 위한 단결이고 그러면 그게 독재일 수도 있고 불통일 수도 있고 권위주의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말들이 많잖아요. 뭐 쳐내다 할 때도 가지를 쳐내면 좋지만 뭐 사람을 치거나 뭐 이러면은 폭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목적과 상관없이 맹목적적으로 한 곳을 향해서만 아부를 하는 데만 급급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가 오늘 대구를 갔잖아요. 대구에 가서도 문제 회피 위한 단결 안 되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그 친윤계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이에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우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결책을 좋습니다. 마련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일단 한동훈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를 당장 빠른 시간 안에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총 열리기 전에요? 의총 열리기 전에.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가기에 앞서서 가지 못하도록 지금 특별감찰관 시스템을 도입하자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설득하거나 소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 마음이 움직인다면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서 지금 특별감찰관이라도 받아야 된다.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뭐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라는 반응을 보였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지율 20% 상황, 이제 마지노선을 넘어가면 10%대로 진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진입하기 전에 뭔가 새로운 카드를 내놓지 않으면 무척 위태로운 상황에 봉착한다. 따라서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결단을 내리게 만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대통령실의 정확한 입장은 뭐라고 보세요? 대통령실은 북한 인권 이사 추천과 연계와 관련해서 그동안은 이제 국민의힘이 계속 연계를 해왔는데 맞습니다.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연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한 인권 문제는 보수의 정체성이 걸린 사안, 간단한 사안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무척 중요한 사안이죠. 그러나 지금 시급성에 있어서 그다음에 일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과연 북한 인권재단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특별감찰관 시스템보다 더 중요할까요? 지금 대통령실에선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감정 대립, 격앙된 그런 지금 마음의 상태 때문에 지금 북한 인권재단을 지금 거론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실의 입장은 특별감찰관 여야 합의 뒤에 임명해주면 추천해주면 반드시 임명하겠다는 게 일단 기본적인 입장인데 북한 인권재단 이사 문제는 당의 정체성이 달린 문제다라는 언급을 또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궁지에 몰리니까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우리 그 보수층의 반북 정서를 자극하겠다. 그걸 자극해서
이걸로 지금 김건희 여사의 관심을 돌려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요 너무 시중에 자주회자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지금 뭐랄까 짜증스러운 그 분위기로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로는 제가 볼 때는 분위기를 전환하기 어렵다. 그 생각은 지금은 용산 구중궁궐에서 나오셨다는데 아직도 바깥에 구중궁궐을 또 어떻게 뭐 천막이라도 쳐서 만들고 계시는지 너무 민심을 모르는 어떤 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지지율 여론조사도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먼저 다음 키워드를 보고 또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윤상현 의원이네요. 탄핵의 문이라는 말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연일 지금 특검 외에 대안이 없다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윤상현 의원은 특검을 하게 된다면 탄핵의 문이 열릴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여러 의혹이 뭐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혹을 특별감찰관, 수사권도 없는 특별감찰관이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총장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뭐 대통령의 지금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결과 뭐 발표한 거 보십시오. 전혀 수사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감찰관 임명해봤자 뭘 어떻게 또 예방하겠다는 겁니까? 이미 다 드러나 있는데. 그러니까요. 특검 외에는 대안이 없죠. 우리가 어떤 표결로 가고 정책 사안 아닙니까? 이걸로 표결로 가면 뻔하거든요. 부열적인 형태로 흐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어떤 그 속에서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어떤 봉합하는 정책 해결을 이끌어내야죠. 특검이 야당이든 뭐 어떤 추천을 통해서 특검이라는 게 결국은 그게 법의 영역을 넘어서서 또 다른 수사 별건으로 들어가고 해가지고 그거는 정책 광풍, 탄핵의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쉽사리 되지 않을 거라고. 자, 윤상현 의원은 이게 특검 전국으로 흐르게 된다면 그렇죠. 이게 또 탄핵의 문이 열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마 특검법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윤상현 의원은 탄핵의 문이 열릴 것이다를 강조한 게 아니라 탄핵의 문이 아니라 특검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상현 의원께서 이제 정치적 해결, 대화로 해결하자. 지금 표결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그렇군요.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절대 표결은 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설득을 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간곡하게 호소하는 그러한 절차, 그러한 소통의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군요. 지금 민주당에선 궁극적인 목적이 탄핵입니다. 탄핵을 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지 뭐가 크게 잘못돼서 특검을 하자.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검을 하게 되면 현재 민주당이 제시한 특검, 발의한 특검은 굉장히 불공평하고 문제가 많은 그야말로 악법 중에 악법이다라는 게 저희 당의 일치된 견해고요. 따라서 8표 이상이 이탈할 것이다라고 민주당은 낙관하고 있지만 우리 당이 그렇게 쉽사리 흔들리는 그러한 정당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상인 평론가도 이 특별감찰관 사안은 잘 아시잖아요. 그럼요.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윤 정부는 대선 때 공약으로 했습니다만 그렇죠. 사실상 지금 임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지금은 특감보다는 특검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네요. 그거는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지 않겠다는 거지 특감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목적이 달라요. 제가 목적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특감은 예방을 위한 겁니다. 예방을 위한 것이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의혹을 규명하고 국민적인 어떤
의혹 해소를 해주려면 예. 특감이 할 수 있는 거는 없죠. 네. 지금 다 지난 거를. 예를 들어서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는 거와 네. 가정의학과 의사가 예방 약을 쓰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예, 예.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섞어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섞어서 해서 괜히 이게 뭐 본질이 흐려지면 예. 우리가 조금 말릴 수도 있다. 그리고 국민적인 그 의혹을 규명하는 데 예, 있어서는 예. 어떤 명분이 어떤 그 스텝이 예. 꼬일 수가 있다. 이런 그렇게 걸 보시는군요. 우려해가지고 예. 본질을 먼저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정치 전략적인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특감만 이렇게 중심에 놓고 가면 예.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큰 성과를 이룬 것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렇게 큰 성과, 뭐 성과는 성과지만 예. 아주 본질적이고 큰 성과는 아닌데 네.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두 가지 차원이 다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당에서는 특검을 하게 되면 정치적 특검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탄핵의 문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계속 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민주당의 특검법이 지금 과하다고 저도 방송에 나와서 저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저도 얘기해서 당 내에서도 비판을 뭐 그 비판이 아니라 좀 비난이라고 생각하지만 비난을 좀 많이 받잖아요. 근데 당대표가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통했는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제3자 특검으로 해서 공정한 특검으로 하자라고 논의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논의하고 난 다음에 민주당 특검은 말이 안 돼. 이런 얘기를 해야지. 전략적으로 강하게 내놓은 것만 가지고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떤 협상에 나설 때 한쪽에서 좀 치우친 전략적인 안을 안 갖고 오나요?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게 중요한 건데 앉지도 않으면서 그냥 계속 비난만 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른바 무엇을 위한 것이냐? 잠시만요. 그렇다면 이른바 한동훈표 특검.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이라고 하는 그 한동훈표 특검도 민주당이 받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게 그동안은 받지 않겠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당 대표가 논의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또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는 처음에 막 아니다 그러다가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깨갱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이 대목에서 제가 두 가지를 예. 팩트 체킹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감찰관 제도가 예방 효과만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예방이 가장 중요한 효과라고 일단 저희들도 대통령의 알고 배우자 있고요. 친인척을 감시 감찰하고 그렇죠. 그 대통령실의 고위공직자도요.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석 비서관 이상 그렇게 되는데 예방 효과와 함께 사후 조치 효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2016년도에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실제 감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탈세 혐의, 직권남용, 배임 혐의 등 여러 가지 혐의로 실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감사원이 수사 의뢰하듯이 고발도 할 수 있고 예방 효과뿐만이 아니라 과거 사안도 조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섭고 특히 특별감찰관은 오로지 대통령 배우자 그리고 사촌 이내의 친척 그리고 수석 비서관 이상만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하루 종일 조사하고 감사하고 감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수처나 일반 검찰보다 훨씬 더 위력적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뭐 제3자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제3자 특검 법안을 제안했을 때 민주당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은 없어요. 계속 군불만 떼우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제3자 특검 민주당은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팩트가 달라서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오거나 논의를 하자고 하면은 논의를 하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에서 먼저 특검법을 발의해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각자의 입장이 있는데 중간으로 오려면 각자 입장들을 들고 나와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지금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것이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협상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이제 제가 예방적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 특감이 조사를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사할 수 있죠. 근데
조사로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의혹은요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 예방적이라고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은 예방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지금 웬만한 의혹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사 수준으로 할 거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특별감찰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별감찰관도 추천하고 특검도 둘다 해야죠. 추진하고 이렇게 두 가지 다 하면 되는데 맞죠. 지금 정답입니다.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전략으로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더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희가 특검을 주장하는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예. 아닌데 특검을 강조하는 거죠. 왜냐하면 본질은 특검에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특감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이슈입니다. 다음 키워드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박지원 의원이 태양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당정 갈등 관련해서 태양을 언급했는데요. 어떤 비유를 했는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발전을 위해서 진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부 언론에서 친윤을 40, 친한을 20 이렇게 한 60 의원을 평가했던데요. 그러면은 40여 분 의원들이 남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거의 친한일 것이다. 잠재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사실, 어떻게 됐든 윤석열 대통령은 지는 태양이고 한동훈 대표는 떠오르는 태양이에요. 물론 한동훈 대표가 잘해야 된다 이거죠. 현역 의원들은 제1 목표가 자기 재선입니다. 그리고 공천입니다. 이거 한동훈한테 잘못 썼다가 원체 윤석열 대통령이 그립이 세니까 잘못 보였다 나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계산들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달도 참은 기우입니다. 네, 박지원 의원이 뭐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또 태양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달도 차면 기운다. 권력도 뭐 기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 건데 동의하세요? 뭐 일반적인 말씀하셨죠. 달도 차면 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양은 지는 태양이 있고 또 뜨는 태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통상적인 일반적인 말씀하셨고요. 저는 뭐 박지원 의원께서 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그 진정성은 뭐 신뢰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정치 원로시고 하니까 저희가 일단 귀담아 듣기는 하겠는데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지금 시간은 어차피 한동훈 대표 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한동훈 대표는 지금 이제 뜨는 태양이 되기 위해서 지금 정치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퇴임 시기는 어차피 하루 이틀 다가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레임덕 현상이 너무 빨리 왔다라는 데 있는 것이고 오늘 갤럽 여론조사도 보여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박지원 의원께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크게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오늘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갤럽 조사에서 최저치 20%가 나왔잖아요. 대통령실이 갤럽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국민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 한 언급인데 과거 대통령실은 지지율 관련해서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국민들이 굉장히 저 얘기를 듣고 분노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얘기를 여론조사 때는 안 했지만 큰 사건 사고가 있을 때는 국민만 보고 가겠다든가 뭐 엄중하게 이걸 보면서 뭐 하겠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총선 이후에도 비슷한 말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건 그 말이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던 적이 있었던가라는 거에 물음표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렇게 정말 구체적인 이제는 그렇게 몇 번을 했으면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그런 거를 조만간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저런 말이 뭡니까 저게. 이제는 희망 고문도 안 돼요. 희망 고문도 안 되고 바로 분노가
짜증과 분노가 일어날 정도가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부정평가 이유 잠깐 보여주실래요? 부정평가 이유도 잠깐 보면 경제와 민생 물가가 그동안은 가장 높았었는데 김건희 여사 문제가 15%가 됐고 경제 민생 물가가 14%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안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하는 얘기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한테 잘 보이고 싶겠습니까? 잘 보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모로 봐도 상식적으로 보면 잘 보이는 것이 본인이 가는 길에 영광과 영화도 많고 권력과 경제적 이득도 많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 길을 지금 대통령과 함께 가면 아예 그 길을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저거를 대통령실만 지금 모르는 거고 심지어 박지원 그 의원도 그리고 뭐 일개 평론가인 저도 저거는 느끼고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번 박용찬 의원께서는 박용찬 위원장께서는 저 대통령 지지율 그 하락세 그리고 또 직무성과 평가 이유 중에 부정평가 이유들을 보면서 어떻게 대통령의 앞으로 국정 운행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오늘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지만 소통 미흡이라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저 부분은 지속적으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 상당 부분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면서 부정평가의 이유로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 국정 운영의 소통의 방식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꿀 시급성이 있다. 그리고 현재 지역적으로 보면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경상도 지역에서도 26 내지 27%밖에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더욱더 제가 오늘 깜짝 놀랐던 건 40대 에서 지지율이 6%가 나왔어요. 한 자릿수. 그리고 부정평가가 40대에서 91%. 그렇군요. 이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기록적인 그런 통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 40대가 그야말로 세대에서 허리 계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전 국민의 허리에 해당하는 40대에서 지지율이 저렇게 처참하게 나왔다. 저 부분은 정말 크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원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 당협위원장,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그냥 최면 알기를 춘에 사니까는 야 내가 난 놓고 기억 잡고 왼쪽 다리도 못 꿇을 것 같으냐? 가슴이 뻥 뚫리는 욕 이제 시작한다잉. 호불아 독심에 물려갖고 팍 사지를 떠는 것을 그냥 확 따서 그냥 회를 쳐먹까. 어떻게 계속 할까요? 이 공연 기간에는 제가 아주 굉장히 차분해져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요. 많이 들어갈수록 좋아. 정말 면허도 없는 사람 그 음식을 배우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제 평생 영광으로 생각할게요. 누구나 부모 자식 간에도 때가 되면 이별을 해야 돼요.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30대 젊은 나이부터 일용엄니 역할로 이미지를 선명하게 각인시켰죠. 개성파 배우 김수미 씨가 오늘 오전 갑자기 별세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향년 75세입니다. 네, 나이를 뛰어넘는 연기력과 거침없는 입담으로 사랑받았던 김수미 씨의 인생 여정,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 소식 듣고 놀라신 분들도 많고 저도 무척 놀랐고요. 사인이 이제 고혈당 쇼크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조금 아프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본인이 그 방송에 나왔을 때도
뭐 어디가 아프다. 예. 뭐 특히 이 고혈당 쇼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당뇨 환자들이 그렇죠. 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 뭐 당뇨가 있다거나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어르신이면은 당이 잘 조절이 되지 않는다거나 예. 하는 건 있을 예. 겁니다만 지금 사망하셨을 때 무려 500까지 올라갔다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그 급격하게 예. 당이 올라간 건데 이게 뭐 스트레스라든가 극심한 그런 외부적인 어떤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가능하다 하니까 지금 예. 이게 단지 지병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예. 네, 스트레스. 네. 요즘 뭐 뮤지컬 출연료 미지급 문제가 있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가능한 상황인데 예. 가족들이 뭐 근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일단 이건 이제 아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요? 이 뮤지컬 친정엄마 같은 경우는 저도 잘 아는 작품인데 예. 원래는 연극 친정엄마가 먼저 있었고 네. 이제 예. 뮤지컬로 갈 때 제가 알기로는 김수미 배우가 합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김수미 배우는 노래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뮤지컬을 할 때 한 번쯤 머리에 떠올리게 되는 배우 중에 하나가 김수미 배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군요. 예. 그렇게 이제 친정엄마로 뮤지컬로 전환되면서도 14년. 예. 그러니까 그 김수미 씨 입장에서는요 너무너무 사랑했던 작품이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작품이 이제 뭐 원래 연극에 있던 연극 친정엄마와 예. 표절 시비가 붙게 되는데 그랬군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출연료를 지급하지 못할 만큼 예. 제작이 좀 어려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꾹 참으셨는데 이제 최근에는 도무지 안 되겠다. 예. 작년서부터 전혀 못 받았다고 하니까 꽤 오랫동안 출연료를 못 받아서 이거를 소송을 통해서 좀 해결해 보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많았었다라고 아드님은 얘기하고 계시고 예. 실제로 지금 그 반찬 사업을 하면서도 사실은 구설수가 있었어요. 예. 그때 지금 아드님이 이사로 있었던 그 예, 회사가 원래는 수미래 반찬에서 시작했는데 예. 좀 사업이 확장이 되면서 회사랑 이렇게 같이 일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군요. 그 회사하고도 또 이런저런 소송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최근에 한 2, 3년 동안 좀 마음 아리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이제 홈쇼핑 방송에 출연한 모습을 두고도 그때부터 건강이 좀 악화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나 봐요. 예, 저도 우연히 예. 그 장면을 봤는데 예. 실제로 좀 얼굴이 좀 부어 있었고 혈색이 좀 안 좋으시 지금 저 않으셨고 사진입니다. 예. 그리고 뭐 말을 약간 어눌하게 하는 면이 있었지만 근데 그 부분은 저는 그닥 걱정스럽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랬었군요. 예. 뭘 먹으면서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예. 생각했는데 우리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말이 어눌해졌고 또 손도 떨고 있었다. 네. 그러면서 건강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예. 이제 본인도 그렇고 아들의 입장에서도 전부 다 컨디션이 좀 저하돼서 그랬던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해서 걱정을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와서는 이제 그때부터 뭔가 그 예후가 별로 안 좋았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본 것처럼 저런 홈쇼핑이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본업은 배우였고요. 네. 1970년에 이제 MBC 3기 공채 탤런트로 시작을 했는데 대표작은 뭐 너무 많지만 너무 많습니다. 네, 어떤 게 있죠? 뭐 일단 방송으로는 일용엄니 그 역할을 했던 그 전원일기가 최고죠. 예. 사실은 이 전원일기는 기념비적 작품입니다. 한국 네. 방송 콘텐츠계의 길이 남을 작품이고 22년 동안 이어졌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예. 이때가 본인이 스스로 얘기할 때 최초의 전성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 그래픽 나오고 있습니다만 수사반장으로 얼굴 도장은 찍었는데 그런데 확실하게 배우로서 이렇게 각광을 받지 못하던 차에 전원일기에서 그렇군요. 30대에 지금 저 역할을 했거든요. 1980년부터 시작한 전원일기 드라마. 22년 동안 그렇습니다. 역할을 했죠. 처음 첫 작품을 찍을 때는 29살이었다고 그래요. 만 29. 그러니까 30이 되기도 전에 할머니 역할을 해야 됐고요. 자기 선배를 아들로 삼아야 되는 그런 난관을 뚫고 기념비적인 연기를 선보였죠. 아마도 전원일기의 일용엄니는 우리 방송 콘텐츠계의 길이 남을 만한 캐릭터입니다. 그 캐릭터는 작가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저 김수미 씨가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작품으로 기억이 되는 거고 영화 속에서는 여러 영화들이 있지만
뭐 가문의 영광 시리즈라든가 그리고 그렇네요. 저는 영화 나오네요. 뭐 마파도라든가 이런 아주 기억납니다. 강력한 할머니 역할들로 사랑을 받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대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다분히 멜로성 강한 어르신의 그 사랑 연기가 돋보였던 그 작품을 꼽아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요? 평소에 늘 나는 멜로를 하고 싶어 이렇게 그랬었군요. 얘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시대가 안 맞지 않아서 참 탁월한 미모를 갖고 계신데도 젊었을 때 멜로를 못했던 것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나름대로의 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수미 씨가 과거에 그 일용 엄니 그 역할이었나요? 29살의 어린 나이에 할머니 역을 제안받았다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화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됐었다고 네. 해요. 도대체 작가는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맡기는 걸까? 그랬는데 그 작가분이 이건 정말 연기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기를 잘하는 배우한테 맡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작가가 원하는 그 할머니를 완벽하게 재현해 보겠다. 너무 잘해서 나중에 나온 프로그램이 다 할머니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이 30에 할머니 역할을 맡아서 계속 할머니 역할을 맡아야 되는 그런 또 상황이 됐지만 그래도 그 할머니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굉장히 지금 사진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런 사진은 분이셨어요. 언제 몇 살 때 사진이에요? 저게 이제 데뷔 당시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런 분을 할머니 역을 하라고 20대 초반에 제안을 했던 겁니다. 화가 날 만도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박은수 씨가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죠 아들이죠. 아들이 어떻게 이분을 할머니로 만들 수 있냐. 분장이 그때는 그렇게 기술이 좋을 때도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그때 흰머리 이렇게 뒤로 이렇게 딱 쪽진머리. 쪽진머리 기억나는데요. 그런데 그 분장보다도 본인이 시장판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을 꾸준히 관찰하고 걸음걸이와 자세부터 완전히 그 약간은 허리가 굽은 할머니를 정착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나중에 이제 후배 배우들한테요 노역을 할 때 어떤 전범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도 할머니인데 그냥 할머니가 아니라 욕자라는 할머니로 우리 기억에 남아 있잖아요. 그 찰진 욕을 다시 듣고 싶다. 벌써 그런 얘기가 온라인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김수미 씨의 가장 큰 매력이 이 거침없는 언변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이 언변은 정말 소문났던 분인데 원래 그 처음 연기를 시작할 때는 그렇게 그 언변을 통해서 뭔가 좌중을 휘어잡고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배역이 제안이 잘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일찍서부터 이렇게 진행도 조금씩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요리 코너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이미 굉장히 오래전에도 진행도 하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다양한 그런 자신의 그 능력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고 특히 저는 이제 예능에 나오셨을 때마다 정말 놀라운 게 예능은 그 쇼가 어떻게 진행되고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아주 순발력 있게 그걸 잡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MC가 좀 시원찮고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출연하신 분들이 웃음 포인트를 만들어내거나 그리고 진행되는 그 지루함을 갖다가 끊어가면서 웃음을 터트려주는 그런 적재적소의 탁월한 그런 자기 그 어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가 막히게 잘하셨고요. 그래서 예능에 항상 출연할 때는 출연자라기보다 거의 서브 MC 정도의 그런 역할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었던 저도 분이죠. 프로그램에서 가끔 뵐 때마다 말로 워낙 시원시원스럽게 잘 하시고 또 재밌고 정곡을 찌르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 그런데 이 김수미 씨가 연기도 연기지만 인간 김수미에 대해서 선배 후배분들이 많이 칭찬하시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제가 이제 한 번 딱 그 예능에 같이 출연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분이 들어오실 때 이미 뭘 싸갖고 오세요. 그래요? 다들 나눠 먹으려고. 음식을 쫙 깔아놓고 그러셨군요. 뭐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분이나 뭐 모르는 분이나 인사를 하면서 먹으라고 챙겨주시고요. 그러면서 그 예능 토크쇼 같은 경우는 뭐 6시간, 7시간 녹화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따뜻한 말씀으로 혹은 또 유쾌한 그런 웃음으로 그리고 싸갖고 오는 음식으로 항상 주변을 챙겼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요리 솜씨가 알려져서 사업까지 하셨던 것인데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래오래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배우 김수미 씨, 또 너무나 인간적이었던 김수미 씨 많이 기억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틀 뒤면 영원한 마왕 고 신해철이 대중 곁을 떠난 지 또 꼭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음원 사이트에서도 검색량이 폭증할 만큼 신해철을 그리워하는 팬들의 추모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 가겠습니다. 네, 해소년이요. 신해철이 생전에 무덤까지 가져가겠다며 아꼈던 노래입니다. 마왕이 떠난 지 꼭 10년 되는 날 헌정 콘서트가 열립니다. 전성기를 함께했던 넥스트 멤버들도 추모 무대를 앞두고 오랜만에 연습실에 모여 고인을 추억합니다. 신해철 씨가 떠난 뒤로는 사실 넥스트는 이제 없다라고 봐야죠. 엊그제일 같아요. 사실은 더 의미 있게 좀 더 길게 신해철 씨가 기억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무대를 올라갈 겁니다. 신해철의 음악을 들으며 가수의 꿈을 키운 후배들도 자발적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자신들을 살뜰히 챙겼던 대선배를 기억하며 한마디 한마디 정성을 들여 연습합니다. 가수로서 정체기인 요즘 선배의 노래는 따끔한 조언으로 들립니다. 가수로서의 자신감을 약간 잃고 있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형 노래를 이렇게 쫙 들으면서 연습도 하고 가사를 이렇게 되뇌이면서 다 저한테 해주는 얘기 같은 거예요. 저의 마음가짐은 굉장히 부담스럽다. 신해철에 대한 그리움이 커지면서 그의 음악을 찾는 팬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음악 플랫폼에서 신해철 음원 평균 청취 건수가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114% 늘었고 신해철을 찾은 검색량은 무려 793%나 급증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신해철 씨 그의 음악이 주는 영향력이 많고 그리워하는 팬들이 있다는 것이 음악의 힘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 기간 가장 많이 들은 노래는 1988년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으며 신해철의 존재를 알렸던 그대에게입니다. 자신의 콘서트에서 10년 내내 신해철을 추모하고 있는 싸이의 무대를 비롯해 신해철의 음악과 철학을 재해석한 10주기 공연은 마왕의 음악 인생을 돌아보는 특별전과 함께 열립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음악으로 수년 넘게 기적을 써가고 있는 특별한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재능 기부를 통해 공연을 하고 수익금 모두를 아프리카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주인공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김인경 소울챔버 오케스트라 단장 그리고 테너 존노 씨 YTN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단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소울챔버 오케스트라 어떤 오케스트라인지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 소울챔버 오케스트라는요.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연주자들이 재능을 기부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럼 2009년에 창단을 했다고요? 네. 그럼 벌써 지금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참가자들을 모으기 힘들진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저의 이 뜻을 알리고 설득하는 게 좀 어려운 점은 있었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이 좋은 뜻에 동참하고 싶은 연주자들이 늘어나서 처음에 12명으로 시작하였는데 지금은 70명의 오케스트라로 성장하였습니다. 네, 최장수 재능기부 오케스트라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테너 존노 씨께 질문 좀 드릴게요. 이미 뭐 성악 경연대회에서 이름을 알리셔서 얼굴이 많이 알려지셨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재능 기부에 참여하게 되셨는지 계기가 있었나요? 계기라면 일단 우리 김인경 단장님께서 먼저 콜을 주셨고요. 원래 아시던 사이인가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 대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실 제가 이제 카네기 홀 데뷔 리사이트를 했었는데 그때 가족분들이랑 또 같이 오셔서 이렇게 저를 좀 응원해 주시기도 했었고 또 마침 또 월드비전과 함께 공연을 주최한다 그래서 제가 또 2020년에 월드비전 비전 아티스트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연이 좀 깊어져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직접 참여하니까 기분이 어떠셨어요? 직접 참여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제가 사실은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사실 학생 때부터 그 월드비전에서 아동 후원을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편지가 왔어요. 인도네시아에서 그 제가 후원했던 아동이 그 전국 노래 대회에서 1등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쪽으로 진로를 이제 결정을 했다고 그런 메시지도 받으니까 그런 기부와 후원을 하면서의 그런 행복함 그런 걸 느끼게 되면서 많은 분들도 느꼈으면 좋겠는 마음에 정말 편지 받으셨을 때 너무 행복하셨을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어쨌든 이게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한 후원금을 모집하는 그런 오케스트라 공연이잖아요. 그동안 후원금이 얼마나 모였어요? 한 5억 원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5억 원. 그럼 몇 년 동안 지난 10여 년 동안 5억 원을 모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5억 원을 모으셨고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어떤 활동에 이 후원금이 쓰이나요? 저희는 식수시설에 집중적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처음 아프리카 현실을 알게 된 계기가 한비아님의 책 그건 사랑이었네 그 책을 읽고 정말 많이 읽었죠. 네, 제가 월드비전 게시판에 내가 첼리스트인데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싶다고 충동적으로 글을 올렸어요. 월드비전 사이트에 올리신 거예요? 거예요? 네, 게시판에요. 그래서 이 일이 시작됐고 이렇게 오래도록 지속될 줄도 몰랐고 이렇게 일이 크게 될 줄도 몰랐어요. 그때는 아이들이 흙탕물을 마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래서 그럼 내가 음악회를 해서 티켓을 팔아서 우물 한 개만 파주면 정말 너무 좋겠다.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그 삶이 변했는지를 제가 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봤어요? 뭐 통계가 나왔나요? 그거는 이제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제가 8월에도 잠비아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 식수시설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아이들은 겉모습이 일단 달라요. 그리고 눈빛도 다르고 희망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식수를 후원해 주는 게 이 아이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접 가신 건데 갔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여러 장면이 있는데 아이들이 저 물을 보통 학교에다가 식수대를 만들어줘요. 근데 보통 너무 좋아하네요. 아이들이 너무 신나서 보통 한 3-4시간을 아이들이 걸어서 물을 뜨러 다녀요. 보통 여자아이들이. 그러니까 여자애들 가면서 성폭력에도 노출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육을 받을 수 없고 그러면 또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런 악순환인데 이제 학교에 물이 있으니까 엄마들이 학교에 보내는 거죠. 간 김에 물도 떠오고 그리고 학교에서 급식을 많이 준대요. 그럼 아이들이 그걸 한 끼 먹으러 학교에 온대요. 그래서 물도 떠가고 아이들 공부도 하고 아이들이 급식도 먹고 그래서 그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좀 이 준비하는 건 쉽진 않지만 정말 값진 일이구나 이렇게 일거양득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은 많이 있는데 왜 굳이 해외까지 그것도 아프리카를 콕 집어서 지원을 하느냐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많은 기회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티스트로서 많은 공연을 하지만 이런 기회와 콜을 딱 주셨을 때 정말 기다리는 아티스트들이 많거든요. 이런 재능 기부에 좀 더 참여하고 싶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아티스트들이 이런 것에 되게 오픈 마인드고 그리고 열심히 참여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국내에서도 그런 좀 관련된 그런 게 있으면 언제든 그렇게 먼저 이렇게 다가가면 노하진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미 있는 공연 많이 해오셨는데 이번에 또 특별한 음악회를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예술의 전당에서 또 하게 되었는데 더 기프트라는 공연입니다. 그 보면 이제 Music Moves Lives라고 음악이 한 생명들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그 뜻을 담겼는데
이번 공연은 특별히 클래식 그 성악 아리아 한국 가곡 그리고 또 특별히 제가 속해 있는 크로스오버 그룹 라비던스라는 그룹과 또 크로스오버 아티스트 박현수님도 함께해서 좀 월드 뮤직 그리고 그 아프리카 음악도 좀 하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이번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음악회가 한 2주 정도 남아 있는데요. 단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준노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사람들 마음에 남을 돕고 싶은 마음, 그런 작은 씨앗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 재능을 조금만 보태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음악은 참 힘이 있어서 듣는 분 그리고 연주하시는 분들도 감동이 있긴 하지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달 12일입니다. 의미 있는 음악회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이런 후원금이 전달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경 소울챔버 오케스트라 단장 그리고 테너 존노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향방을 결정할 3차전이 잠시 뒤에 열립니다. 1, 2차전 2연승을 달린 기아는 기세를 몰아 3연승을, 궁지에 몰린 삼성은 홈에서 대대적인 반격을 노리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양시찬 기자. 네, 대구 라이온즈 파크입니다. 네,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운명의 3차전이 열리는 이곳 대구 라이온즈 파크는 일찍부터 이 팬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한 1시간쯤 뒤면은 3차전이 시작되는데요. 이곳 경기장 주변은 일찍부터 이 양 팀의 팬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티켓은 19,300장이 오늘도 일찌감치 매진됐고요. 홈팀 삼성 선수들은 일찍부터 그라운드로 나와서 배팅 연습과 캐치볼을 하며 몸을 풀었습니다. 이어서 기아 선수들이 지금까지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부터 관중 입장도 시작됐는데요. 영호남을 대표하는 명문 구단 두 팀의 대결인 만큼 멀리 대구까지 응원 온 기아 원정 팬들도 많았고요. 또 특히 적지에서 1, 2차전을 빼앗긴 이 대구 홈팬들은 열성적인 응원으로 이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겠다는 절박한 마음도 느껴졌습니다. 삼성 구단은 다른 지역에서 오는 관중들이 많다고 판단해서 이 동대구역부터 경기장까지 무료 셔틀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양팀 팬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홈런 공장이라 불리는 라파고로 왔으니까 많은 홈런과 함께 많은 득점으로 3, 4차전을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관 승리 요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재밌게 엎치락뒤치락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한 14대 2 정도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3차전 선발 투수도 예고됐죠? 그렇습니다. 삼성은 레이스, 기아는 라우어를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이 두 투수 모두 이 상대팀에 약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레이스는 기아전에 3번 등판해서 2패를 떠안았고요. 평균 자책점도 8점대로 높았습니다. 최영우와 나성범이 홈런을 포함해 멀티히트를 때려냈고 김도영과 최원준도 홈런을 1개씩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레이스는 지난 LG와의 플레이오프 1차전과 4차전을 책임지면서 모두 승리를 따냈습니다. 시리즈 MVP까지 거머쥐었고요. 이번 가을 야구에서 이 삼성의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와의 대결이 모두 광주 원정이었고 아직 홈에서는 상대해본 적 없다는 점도 오늘 호투를 기대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기아 라우어도 오늘 투구 내용이 기대되는데요. 지난 8월 팀에 합류한 만큼 이 우승을 위해 꼭 역할이 필요한 투수입니다. 삼성을 상대로 KBO에 데뷔했는데 4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피안타 7개에 4실점으로 강판됐고 이 박병호와 강민호에게는 홈런도 맞았습니다. 라우어는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은 KBO 적응을 마쳤고 삼성에 꼭 서력하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대표적인 타자 친화 구장인 대구 라이온즈 파크에서 두 선발 투수가 얼마만큼 던져주느냐가 오늘 경기 승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반대로 타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팀이 더 빨리 상대 선발을 끌어내리느냐가 중요한데요.
LG를 상대로 홈런이 불을 뿜었던 삼성 거포 타선이 화끈한 장타력을 회복할지, 역시 만만치 않은 기아 타선이 이번에도 불방망이를 휘두를지 관심입니다. 이 역대 한국 시리즈에서 1, 2차전을 이긴 팀의 우승 확률은 90%고요. 1, 2, 3차전을 모두 이긴 팀은 한 번도 우승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3차전은 2연승을 거둔 기아는 확률 100%에 도전하는 경기고, 삼성은 대대적인 반격을 위해 반드시 잡아야만 하는 경기입니다. 결과에 따라 남은 시리즈 향방도 크게 좌우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라이온스 파크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표를 팔겠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야구팬 25명에게 한국시리즈 표를 팔겠다고 속여 표값을 받은 뒤 연락을 끝낸 수법으로 245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한 장에 3만 원인 표에 3배 이상 웃돈을 붙여 9만 5천 원에 팔겠다고 입금받았지만 실제로는 표를 갖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I'm Wolf Blitzer in Washington. The race for the White House is heating up. Make America great again. And the race for the White House is heating up. Turn to YTN. We are not going back. For complete coverage of the U.S. elections in South Korea, turn to YTN. 미국 대선 승패에 열쇠를 진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가 이어지다 해리스 부통령이 박빙의 우위에 나섰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미 대선을 불과 열하루 앞두고 혼전이 거듭되고 있는데요. 양측 후보는 경합주에서 1%포인트 우위라도 오르기 위해서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대선을 열흘여 앞둔 미국 각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는 마치 막상막하의 달리기가 펼쳐지듯 선두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팁 인사이츠 조사 결과 전국 단위에서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이 50%,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47%로 해리스 부통령이 3%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전 실시된 포브스와 여론조사 기관 해리스 X의 여론조사 결과는 좀 다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51%로 해리스 부통령을 2%포인트 앞섰습니다. 현재 해리스 부통령이 확보한 선거인단은 226명,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확보한 선거인단이 219명으로 분석됩니다. 때문에 꼭 이겨야 하는 선거인단 93명이 걸려있는 경합주 7곳에서의 여론조사는 더 민감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경합주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20일까지 7개 경합주 등록 유권자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이 49.1%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0.6%포인트 앞섰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네바다, 애리조나주에서 앞서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주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지만 격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벌리고 있습니다. 에머슨대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1%포인트 앞선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흑인과 라틴계 지지자의 이탈로 해리스 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 비욘세와 합동 유세에 나서 흑인 남성 유권자를 집중 공략합니다. I'm very honored to have the support of former President Obama. I think it just shows the breadth and depth of the support that we have and also the enthusiasm that a lot of people are bringing to the campaign. 역시 노스캐롤라이나와 어제 조지아를 거쳐 애리조나, 네바다로 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우위에 있는 이슈, 경제에 집중합니다. Interest rates were 2%, now they're at 10% and you can't get the money. We're going to drill, baby, drill. And that's going to bring everything down. 대선이 열흘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막상막하의 접전에서 단 1%의 우위를 잡기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경제 이슈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황보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12,000세대 둔촌동 올림픽 파크 포레온 얘기인데요. 네. 입주가 언제입니까? 다음 달 27일이니까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2,000세대 정말 그야말로 메머드급 규모입니다. 올해 서울 전체 아파트 입주 물량의 40%를 차지하는 그런 수준인데요. 공사비 문제로 작업이 중단됐던 도로와 조경 공사는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다시 일주일 만에 재개됐습니다.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 26일 아파트 준공 인가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네. 예. 단군 이래 최대 단지라고 했잖아요. 예. 그만큼 뭐 입주 물량이 너무 커서 이렇게 다 입주하고 나면 전세값이 떨어질 거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런 기대들이 나왔습니다. 보통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 매매가가 일시적으로 낮아지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값도 내리는 이른바 입주장 효과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지금 주변 시세는 그렇지 않은 모습인데요. 부동산 중개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4, 5개월 전부터 이제 계약이 체결되기 시작했는데 최초에는 한 8억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한 뭐 84 기준이 한 9억 한 5천에서 한 10억 정도 사이에서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가 있는 강동구를 비롯해서 인근 송파구와 경기 하남시의 전셋값은 보시는 것처럼 보합이거나 오히려 오르는 모양새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과거의 아파트 입주 때와 좀 다른 상황인데 네. 어떤 이유가 가장 큽니까? 우선 매물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2,000세대라면서요? 예, 근데 전세 매물로 나오는 건 2,700여 세대고요. 아. 월세까지 합치면은 4,000건 정도라서 단지 가구수의 3분의 1 정도 수준이죠. 실거주 의무 때문일까요? 실거주 의무가 이제 적용되기 전 분양 아파트여서 지금 예, 예.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예. 전세 계약이 이미 이뤄진 세대도 있겠지만 또 실거주 의무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또 얼죽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네. 들어봤습니다. 얼어 죽어도 신축. 맞습니다. 이렇게 신축을 선호하는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예. 전세값 강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다만 연말 연시에 또 집주인들이 추가로 매물을 내놓을 수도 있어서요. 예, 예. 상황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바로 갈까요? 네. 두 번째 경제픽, 로제 아파트 인기에 유통가도 촉각. 자, 저 로제 아파트는 그 노래 제목인가요? 네, 맞습니다. 혹시 예.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아, 그러면 지금 한번 노래를 함께 그럴까요? 들어보실까요? 예. 네, 블랙핑크 로제가 미국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함께 부른 곡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우리나라 술 게임인 아파트라는 게임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노래라서 아, 그래요? 좀 예. 보시는 것처럼 B급 감성이 물씬 묻어납니다. 예, 예. 혹시 앵커분들은 아파트 게임 아시나요? 저 이번에 배웠습니다. 아, 이번에 흥행을 하면서 알게 되셨군요. 이게 참 국내 음악 방송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큰 인기입니다. 브루노 마스가 SNS에 한국어로 감사 인사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네. 뮤직비디오 봤는데 이게 네. 엄청 중독성이 있고 재밌더라고요. 네, 지금 뮤직비디오 함께 나오고 있는데 이 조회수가 닷새 만에 1억 회를 넘어설 만큼 해외에서도 그야말로 열풍입니다. 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우리나라의 여러 전통 놀이를 알리는 데 앞장섰다면 예, 예. 이 노래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무엇을 마시고 또 어떻게 노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예. 자연스레 한국 문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예, 예. 유튜브에는 아파트 게임 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네, 글들도 네. 올라오고 있어서 예. 이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술 게임을 영어로 소개하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게임이 네. 이 술 먹기 게임입니까? 술을 먹을 때 하는 그러니까 벌칙 같은 그런 게임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사실 이 아파트가 네. 영어 발음이 아니잖아요. 그쵸. 한국식 발음인데 외국인들이 아파트 이렇게 발음하는 거 보면 참 생소하고 또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흥행을 하다 보니까 유통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신곡이 발표된 이후에 또 하나 화제가 된 영상이 있습니다. 로제가 이른바 소맥을 직접 제조하고 또 김치볶음밥, 마른 오징어 안주를 만드는 영상이 이 미국 잡지사 유튜브 계정에 올라왔는데요. 이 지금 로제가 먹는 술이 도대체 어떤 거냐? 이 음식이 너무 맛있어 보인다. 이런 그래요? 외국인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예. 네, 특히 또 로제가 소맥을 제조할 때 사용한 국내 주류 업체의 경우에는요. 예. 이 골뱅이 소면이나 육전과 같은 대표적인 술안주 만드는 법도 영어로 알려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관심을 계기로 해외 소비자들을 겨냥한 마케팅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이 신곡 아파트가 싸이 강남 스타일을 뒤흔든 한류 열풍의 주역이 될지 주목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 게임 배워야겠습니다. 네, 이제 아셔야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영상으로 만나보는 겁니다. 네. 예. 보니까 황보경 기자도 뛰었네요. 네, 처음 뛰는 건 아니냐 이런 조롱을 오늘 정말 하루 종일 받았는데요. 이 선선한 날씨 속에 러닝 인기가 높아지면서 관련 용품 매출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 2주 동안 국내 패션 플랫폼의 러닝화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배 넘게 늘었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심지어 또 인기 있는 러닝화를 사려면 이른바 오픈런을 해야 할 정도입니다. 네. 제가 서울 성수동에 있는 러닝 전문 편집숍을 직접 가봤는데요. 네. 정말 문을 열기 전부터 가게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예. 네. 이렇게 2030 세대 사이에서 이 러닝이 하나의 문화, 아주 건전한 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네, 이른바 러닝 크루가 대표적입니다. 여럿이서 함께 모여서 하는 러닝인데요. 주로 퇴근 이후 저녁 시간에 모여서 동네 공원 등을 달리는 방식입니다. 예. 이 러닝이 준비물은 많이 들지는 않지만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려는 특성이 2030 세대가 강하다 보니까 이 러닝 용품 소비의 주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 백화점의 2030 세대 스포츠 신발 매출은 1년 전보다 44% 늘면서 전체 매출 증가율을 뛰어넘었습니다. 20대 소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러닝 시작한 지 2달째 됐고요. 원래는 집에 있는 러닝화 신다가 이제 좀 더 제대로 달려보고 싶어서 그리고 좀 더 예쁜 거 신고 싶어서 오늘 방문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스포츠 업체나 유통업계도 2030 러너들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수동에 러닝화 임시 매장을 열거나 기존 스포츠 매장을 러닝 특화 매장으로 바꾸고 또 해외 러닝화 브랜드 입점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네. 건강하게 뛰면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뛰실 예정이에요? 저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오늘 경제 소식 잘 들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기업 뉴스 전해드립니다. 신한은행은 대출자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 상환 해약금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지난달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로 면제는 다음 달 30일까지 적용됩니다. 기아가 올해 3분기 3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기아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0.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의 4주기 추도식이 경기도 수원 선영에서 열렸습니다. 추도식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나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연 삼성물산 사장 등 유족들이 참석했습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미국 해군 태평양 함대 사령관을 만났습니다. 김 부회장은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을 방문한 스티븐 켈러 사령관과 함께 현재 정비 중인 미 군수 지원함을 둘러봤습니다. SK케미컬은 올해 국제 비즈니스 대상에서 순환 재활용 영상이 금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에는 폐플라스틱이 수거와 분쇄, 세척 등의 과정을 거쳐 재생산되고 다시 가전과 용기로 제품화되는 과정이 담겼습니다. 도시의 미적 개선을 넘어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공 디자인을 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의 다양한 공공 공간 속에 공공 디자인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현장에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서재현 리포터.
네, 서울 성수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공공 디자인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역대 공공디자인 수상작 21점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오늘 오후 5시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돼 이곳을 찾는 발걸음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공공디자인 페스티벌은 오늘부터 11월 3일까지 전국에서 열리는데요. 공공디자인의 가치를 소개하고 전국의 공공디자인 거점을 알리는 축제입니다. 방금 전까지 이곳에서는 개막식과 함께 2024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시상식이 진행됐는데요. 포용, 모두를 위한 변화를 주제로 우수상부터 대상인 대통령상까지 수상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대통령상은 노후화된 공원을 문화를 품은 예술공원으로 재탄생시킨 양천구 오목공원 리노베이션이 선정됐습니다. 그럼 장동광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장이 이야기하는 공공디자인과 축제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공공적 목표를 향해서 다양한 그 공공 디자이너들 또 공공적인 역할을 하는 건축가들 또 어떤 사회에 연관되는 분들이 다 우리가 그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나은 우리 생활 문화를 좀 높여가는 그런 영역들이 공공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대라든가 계층 또 여러 가지 우리들 사회 속에 널려 있는 그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서 일종의 유니버설 디자인, 모듈리한 디자인의 또 다른 확장 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 디자인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국민들과 또 우리 공공디자인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우수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의 어떤 사회적인 질과 역할들을 좀 더 높이 고양하고 또 발전적인 방향들을 모색하는 그런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올해 축제의 지역협력도시로 선정된 대전에서는 공공디자인 토론회가 10월 30일에 열립니다. 이외에도 전국 180여 개의 공공디자인 거점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공공디자인 분야 전문가와 시민들을 위한 학술대회가 열려 공공디자인에 대한 지식과 아이디어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 곳곳에 존재하는 공공디자인과 함께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그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서울 성수에서 YTN 서지연입니다. 한국전통음식연구소가 내일 서울 종로구 운영궁에서 궁중과 사대부의 전통음식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궁중의 수라상과 사상 체질별 이로운 음식, 궁합이 좋은 식재료가 소개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한 주 사이 기온 변화폭이 무척 큽니다.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웠던 어제를 뒤로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공기가 따뜻해지겠는데요. 서울 기온이 예년 수준을 4도에서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아침 안개에만 유의하신다면 온화한 날씨에 주말 나들이 하기 참 좋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에서는 내일 하늘도 맑겠고요. 남부에서는 구름이 다소 많은 가운데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만 약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는 휴일인 모레 그 밖에 남부로도 확대하겠습니다. 내리는 양은 내륙에 5에서 30mm로 많지 않겠는데요. 외출 계획 있으시다면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주말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2도, 광주와 대구는 13도로 오늘보다 공기가 부드러워지겠고요. 기온은 빠르게 올라서 낮 동안 전국이 20도를 웃돌겠습니다. 서울 24도, 광주 25도, 대구는 23도 예상됩니다.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다음 주 초반까지 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내륙에서는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금요일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